제 이름은 김옥경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산지 10년이 넘었지요. 저에게는 평생을 바쳐 지은 2층짜리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이 집은 제 자부심이자 제 인생 그 자체였어요. 자식들 다 키워내고 남편 먼저 보낸 뒤 이 집은 저를 지켜주는 마지막 성체와도 같았습니다. 마당에 감나무를 돌보고 볕 좋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죠.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 하나뿐인 며느리 선아은이 그 평화를 조금씩 좀먹기 시작했으니까요. 일요일 점심 아들 내외가 집에 들르는 날은 이제 더 이상 반갑기만 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도 아침부터 갈비찜을 안 치고 잡채를 볶으며 분주하게 상을 차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며느리의 표정부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오늘은 단단히 벼르고 왔구나 직감할 수 있었죠. 식탁에 앉자마자 며느리의 계산된 한숨이 시작되더군요. 어머님, 이 집은 아무리 봐도 너무 넓어요. 연세도 있으신데 혼자서 관리하시려면 얼마나 힘드세요. 계단 오르내리시는 것도 무릎에 안 좋고요. 나은이는 마치 저를 위하는 효부인 양 말했지만 그 눈은 집안 구석구석을 훑으며 값어치를 매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갈비찜을 아들 녀석 앞접시에 놔주자 나은이는 보란 듯이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가 일부러 자기 말을 무시한다고 시위라도 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저희 아파트 옆동에 새로 짓는 시니어 타운 광고 좀 보세요. 호텔처럼 식사 다 챙겨주지, 청소해주지, 의료 서비스까지 있대요. 커뮤니티 시설도 있어서 다른 어르신들이랑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배우고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어머님도 이제 이런 데서 편하게 지내셔야죠. 친구분들한테 자랑할 거리도 되고요. 그 애는 휴대폰 화면을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고급스러운 시설과 활짝 웃는 노인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저를 위한다는 말로 포장했지만 실은 이 낡은 집에서 저를 치워버리고 싶다는 속내를 광고지로 가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나는 내 집이 편해. 모르는 사람들이랑 부대끼는 거 딱 질색이야. 제가 단호하게 대꾸하자 나은이는 못 말린다는 듯 과장된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 연극이 너무나 뻔해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어머님은 고집이 너무 세세요. 태석 씨, 당신도 말 좀 해봐요.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라도 이 집은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우리가 불효자식 소리 듣기 싫어서 그래요. 아들 태석이는 우물쭈물하며 제 눈치를 보다가 결국 아내의 편에 섰습니다. 제게는 그게 가장 큰 상처였죠. 나은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잖아요, 엄마. 요즘 다들 아파트 살고 싶어 하니까. 이 집 팔고 작은 아파트로 가시면 남는 돈으로 노후 준비도 더 든든하게 하실 수 있고요. 저희도 마음이 편하고요. 너희 마음이 편하고 라는 말에 저는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노후 준비는 내가 알아서 한다. 너희는 너희 인생이나 잘 꾸려나가. 저희가 어머님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나은이의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습니다. 이제 슬슬 본색을 드러낼 참이었죠. 친구 영숙이네는 시부모님이 먼저 나서서 살던 집 팔아서 아들 사업 자금 보태줬다고 얼마나 자랑하는데요. 그 돈으로 사업 시작해서 지금은 사장님 소리 듣고 부모님한테 매달 용돈도 두둑하게 드린대요. 그게 진짜 서로 돕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그렇게 하는 게 효도고 또 그렇게 받는 게 부모된 도리라고들 해요. 안 그래요, 태석 씨? 나은이는 아예 대놓고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집을 팔아 아들의 사업 자금을 대라는 노골적인 요구였죠. 태석이는 아내가 대놓고
저를 압박하는데도 허허하고 어색하게 웃으며 갈비나 뜯고 있었습니다. 아니, 한술 더 떠 아내의 말을 거들기까지 했습니다. 영숙이네는 참 현명하네. 부모님이 자식 앞길을 터주시는 거니까. 하긴 요즘 세상에 이런 낡은 단독주택은 재산 가치도 점점 떨어질 텐데.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아들에 대한 실망감과 며느리에 대한 분노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그저 말없이 밥만 씹어 넘겼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은 내 집이 이제는 아들 내외에게 처분해야 할 재산 목록이로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린 현실이 참담했습니다. 그날 점심은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서걱거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은 동네 안악들과 모여 김장을 담그는 날이었습니다. 온종일 수십 포기의 배추와 씨름하느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창고에 가득 쌓인 김치통을 보니 마음만은 든든했죠. 고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나오니 노곤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때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김장하셨다면서요. 냄새가 여기까지 나네요. 저희도 좀 얻어갈까 하고요. 가식적인 미소를 띤 얼굴이 피곤에 찌든 제 신경을 건드렸지만 저는 애써 못 본 척 소파에 기댔습니다. 몸살 나겠다. 김치 냉장고 두 번째 칸에 큰 통에 담아놨으니 알아서 가져가거라. 네, 어머니. 푹 쉬세요. 나은이는 익숙하게 부엌으로 가더니 달그락거리며 김치통을 꺼냈고 이내 친구와 통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를 낮추는 듯 하더니 제가 잠이라도 든 줄 알았는지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대화 내용이 바로 옆에 있는 듯 생생하게 제 심장을 도려내듯 잔인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응, 나 시댁이야. 김치 가지러 왔지. 아우, 말도 마. 김치 냄새에 쿰쿰한 냄새까지 집 전체에 찌들었어. 진짜 이런 낡은 집에 아직도 사는 거 보면 모르겠어? 고집만 세고 완전 답답해 죽겠다니까. 인테리어고 뭐고 그냥 구석기 시대 유물 같아. 저는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죠. 있잖아. 내가 진짜 기가 막힌 건 뭔지 알아? 우리 태석 씨가 이번에 괜찮은 사업 아이템을 찾았거든. 초기 자금만 있으면 대박 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 그래서 내가 시어머니한테 넌지시 집 팔자고 운을 띄웠는데 씨알도 안 먹히는 거 있지. 자기가 평생 일군 성체래나 뭐래나. 웃기지 않아? 그걸 추억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보기엔 그냥 쓰레기 쌓아둔 거나 마찬가지거든. 완전 호더 수준이야, 호더. 며느리는 한술 더 떠 친구와 함께 깔깔 웃기까지 했습니다. 제 인생 전체가 조롱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놈의 시어머니 집이 우리 인생의 족쇄야, 족쇄. 저 집만 없었어도, 아니, 저 집만 팔았어도 우리 태석 씨 벤츠 뽑고 나는 백화점 VIP 됐을 거야. 그 돈이면 우리의 유학도 보낼 수 있겠더라. 근데 저 낡은 집을 무슨 대단한 훈장처럼 끌어안고 팔지도 못하게 꽉 쥐고 있으니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야지. 진짜 우리 앞길을 꽉 막고 있다니까. 아휴, 그냥 확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족쇄.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불에 달군 인두처럼 지워지지 않을 낙인을 찍었습니다. 서운함, 분노, 배신감 같은 감정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치다 이내 놀랍도록 차갑고 고요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선명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감정의 안개가 싹 걷히고 가야 할 길이 환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삐걱거리는 관절의 통증은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나은이는 아직도 통화에 열중하며 제 흉을 보고 있었죠. 저는 소리 없이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 남편의 유품을 모아둔 오동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고이 모셔두었던 집문서와 남편의 인감을 꺼냈습니다. 서늘하게 식은 손으로 그것들을 어루만지는데 더 이상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가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가 걸리더군요. 그래, 나은아. 너의 소원 한번 들어주마. 그 지긋지긋한 족쇄, 이 어미가 직접 풀어주기로 마음먹었단다. 너희가 평생 후회하게 될 방식으로 말이야. 며느리의 통화를 엿들은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잠을 자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잘 필요가 없었지요. 배신감과 분노가 어느 지점을 넘어서자 정신이 놀랍도록 맑아졌습니다. 마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안개가 걷히고 모든 사물이 제자리에서 선명하게 빛을 발하는 듯 했어요. 서운함에 눈물 짓고 아들의 방관에 가슴을 치던 어제의 김옥경은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강철 심장을 품은 새로운 김옥경이 태어났죠. 족쇄라. 그래, 너희에게 그 족쇄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그 족쇄가 풀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이 트자마자 몸을 일으켰습니다. 평소처럼 마당에 나가 감나무를 한번 쓸어보고 거실을 쓸고 닦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행동에는 이전과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이 집과의 마지막 작별 인사였으니까요. 집 안 구석구석 남편의 손길과 제 젊은 날의 땀이 서린 모든 곳에 조용히 안녕을 고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저는 평생 해본 적 없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동네 부동산에 전화를 거는 일이었죠. 전화번호부 책자를 꺼내 우리 동네에 있는 부동산이란 부동산은 전부 목록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번호부터 차례로 누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전화한 곳은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대박 부동산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이 덜 깬 듯한 목소리의 늙은 중개인이 전화를 받더군요. 여보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기 단독주택을 좀 팔려고 하는데요. 주택이요? 어디 있는 건데요? 네. 행복동 123번지 2층짜리 단독입니다. 제 말을 들은 중개인은 심드렁하게 대꾸했습니다. 아, 그 감나무 있는 집이요? 어르신, 요즘 그런 낡은 주택은 잘 안 나가요. 사겠다는 사람도 없고 팔아봐야 제값 받기도 힘들고 아파트면 몰라도. 그의 목소리에는 저를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늙은 과부가 전화해서 집을 판다고 하니 돈이 급해 헐값에라도 넘기려는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세가 얼마나 합니까? 얼마나 받으시려고요? 평당 계산하기도 뭐하고 그냥 건물값은 없다고 보고 땅값만 좀 쳐주는 건데. 글쎄, 나중에 한번 들러는 볼게요. 그는 귀찮다는 듯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웃음이 나왔어요. 세상이 나를, 내 집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 그래, 한번 두고 보자. 저는 목록의 두 번째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드 공인중개사. 이름처럼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왔습니다. 네, 고객님. 스피드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저는 똑같이 주소를 말했습니다. 젊은 중개인은 앞선 늙은이와는 달리 의욕이 넘쳤지만 그 속내는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아, 그 위치시군요. 저희가 그런 주택 전문입니다. 최대한 빨리 최고의 가격으로 팔아드릴 자신 있습니다.
저희한테만 독점으로 맡겨주시면 제가 알아서 다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성실함보다는 어떻게든 계약을 따내려는 조급함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집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보다는 헐값에 빨리 팔아치워 수수료를 챙기려는 속셈이 뻔했죠. 독점은 싫고요. 일단 시세나 알려주세요. 에이, 어머님. 그렇게 하시면 거래가 더뎌집니다. 저희만 믿고 맡겨주시면. 저는 더 들을 필요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 새로 생긴 미래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죠. 전화를 받은 것은 차분하고 지적인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미래부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동 123번지 단독주택 매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일부러 매도라는 단어를 써서 제가 어수룩한 늙은이가 아님을 암시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여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조금은 달라진 톤으로 말했습니다. 아, 행복동 123번지요. 혹시 김옥경 어르신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그 집 저희가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언제 한번 찾아뵈어도 괜찮을까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에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 집의 진짜 가치를 알고 있다. 오늘 오후에 시간 괜찮습니다. 그때 오시지요. 그렇게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저 스스로도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버스를 타고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를 찾아가 우리 동네의 개발 계획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하던 젊은 공무원도 제가 조목조목 따져 묻자 관련 서류들을 찾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들 속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제가 사는 동네 일대가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어 대규모 재개발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확정 발표가 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물밑에서는 대형 건설사들이 땅을 매입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정보도 얻을 수 있었죠. 제 집은 그 재개발 구역의 거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제 집이 누군가에게는 눈독을 들릴 만한 알짜배기 땅이었던 겁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시청을 나섰습니다. 며느리가 족쇄라고 불렀던 바로 그 집이 제게 어마어마한 기회를 가져다 줄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죠. 집으로 돌아오니 약속 시간에 맞춰 미래부동산의 소장이라는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최미래 소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지적이고 세련된 인상의 40대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집을 둘러보기도 전에 가방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내 제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사모님, 이미 알고 오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동네는 곧 천지 개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녀는 제가 시청에서 보고 온 것보다 훨씬 더 상세한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재개발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예상되는 용적률과 보상가, 그리고 이미 이 지역의 땅을 매입하기 시작한 건설사들의 목록까지. 특히 사모님 댁은 위치가 정말 좋습니다. 이른바 골든 블록의 핵심이죠. 아마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집을 매입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본론을 묻자 최 소장은 잠시 저를 지그시 바라보더니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제시한 금액은 제가 막연히 상상했던 것의 2배를 훌쩍 뛰어넘는 액수였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세차게 뛰었죠. 그렇게나 많이 받을 수 있다고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사모님. 절대로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특히 가족에게도 알려서는 안 됩니다.
소문이 나면 건설사들이 어떻게든 가격을 후려치려고 들 테니까요. 이건 사모님과 저 둘만의 비밀로 해야 합니다. 최 소장의 눈빛은 단호하고 신뢰가 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최 소장님, 나는 최 소장님만 믿겠습니다. 그러니 최고의 가격을 받아주세요. 수수료는 법정 수수료의 2배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제 말에 최 소장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사모님, 그렇게까지는.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신속하고 조용하게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수자가 나타나면 저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셔야 하고요. 저는 그때 이미 모든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집을 비싸게 파는 것이 아니라 이 거래를 통해 제 인생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계획이었죠. 최 소장은 제 의도를 파악했는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사모님의 전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최 소장은 정말 유능한 전사였어요. 그녀는 여러 건설사의 실무자들과 접촉하며 교묘하게 경쟁을 붙였고 가격을 조금씩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최 소장의 보고를 통해 전해 들으며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아들 내외에게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죠. 그들은 아마 제가 자신들의 충고를 듣고 끙끙 앓고 있으리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한 대형 건설사에서 최종 가격을 제시해 왔고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시점이 된 것이죠. 저는 최 소장에게 모든 협상 권한을 위임했고 그녀는 마지막 단판을 지으러 갔습니다. 1시간 뒤 최 소장에게서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해냈습니다. 저희가 제시했던 최고 목표가에서 단 한 푼도 깎지 않고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창밖의 감나무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남편, 보고 있어? 당신이 남겨준 이 집이 당신 아내의 남은 인생을 그리고 우리 아들놈의 버르장머리를 통째로 바꿔놓을 것 같아.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맞춰주었던 고운 한복이었죠.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서자 건설사에서 나온 젊은 임원들과 최 소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의 떨림도 없이 수십 장에 달하는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제 이름 석자를 쓰고 남편의 인감을 꺼내 찍었죠. 도장이 서류에 찍히는 꾹 하는 소리가 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축포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 태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석아, 나다. 엄마. 웬일이야? 내일 저녁에 나은이랑 같이 집으로 오너라.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너무나 차분하고 단호했던 탓일까요? 태석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제가 드디어 집을 팔기로 결심했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의논하기 위해 부른다고 지레짐작했을 겁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잔치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족쇄를 풀어준 기념으로 아주 성대한 파티를 열어주마. 평생 잊지 못할 파티를 말이다. 다음 날 저녁 약속한 시간이 되자 아들 내외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한껏 멋을 낸 며느리 나은이와 어색한 미소를 띤 아들 태석이가 서 있었어요. 나은이의 손에는 평소에는 사오지도 않던 비싼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죠. 그 모습이 어찌나 가증스럽던지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미 제 돈을 자기 돈처럼 쓸 생각에 신이 난 게 분명했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어서 오너라. 저녁은 먹었니? 아니요, 어머니. 어머님이랑 같이 먹으려고요. 오늘은 저희가 맛있는 거 사왔어요. 나은이는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쓰는 듯 고급 일식집에서 포장해온 초밥 세트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들 내외가 사온 음식을 보며 흐뭇해했겠지만 그날은 그 음식들이 마치 제 집을 팔아넘긴 대가로 바치는 재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생각이 없으니 너희나 많이 먹어라. 저는 찬물을 내오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제 반응이 예상과 달랐는지 두 사람은 잠시 머뭇거리다 어색하게 식탁에 앉았죠. 그들은 초밥을 몇 점 깨작거리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마 제가 언제쯤 본론을 꺼낼지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들의 애간장을 좀 더 태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부러 날씨 이야기, 동네 사람들 이야기 같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들만 늘어놓았죠. 나은이의 얼굴이 점점 초조함으로 굳어가는 것을 감상하는 것은 꽤나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그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할 때쯤이 되어서야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어제 전화로 말했던 본론을 이야기해야겠구나. 제 말에 두 사람의 등이 꼿꼿하게 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천천히 그리고 담담한 목소리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나 이 집 팔았다. 예상했던 말이었음에도 두 사람은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곧이어 나은이의 얼굴에 숨길 수 없는 희색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녀는 황급히 표정을 관리하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요? 잘 생각하셨어요. 아이고,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진작 저희랑 상의하시지. 그래서 계약은 잘하셨고요. 돈은 언제 받으신대요? 며느리는 한 번에 수십 가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 모든 질문의 핵심은 결국 돈이었죠. 아들 태석이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거들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무거운 짐 내려놨으니 우리랑 같이 아파트로 가자. 우리 집 바로 아래층에 작은 평수 나온 거 있던데 내가 알아볼게. 그들은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두었던 겁니다. 제가 집을 판 돈으로 자기들 아파트 아래층에 저를 위한 작은 집을 얻어주고 남는 막대한 돈은 자기들이 관리하겠다는 심산이었죠. 나은이는 이미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행복한 상상에 빠져 있는 듯 보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이제 저희랑 같이 살아요. 저희가 아침 저녁으로 잘 모실게요. 그리고 남는 돈은 태석 씨 사업 자금에 보태면 정말 좋겠어요. 태석 씨, 당신 사업만 잘 되면 우리 어머님 호강시켜 드릴 수 있잖아. 그렇죠? 저는 팔짱을 낀 채 두 사람이 신나게 떠들어대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한 편의 저질 코미디를 보는 기분이었죠. 그들의 탐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저는 두 번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너희랑 같이 살 생각 없다. 제 단호한 말에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나은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죠. 네, 그럼요. 어머님, 그럼 어디서 지내시려고요? 설마 그 돈 전부 들고 혼자 사시겠다는 건 아니죠? 위험해요. 돈이 위험하다는 건지 제가 위험하다는 건지 모를 말이었습니다. 저는 빙그레 웃으며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로 쓱 밀었습니다. 나도 이사했다. 오늘 잔금 치르고 바로 계약했지. 태석이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툼한 아파트 매매 계약서가 들어 있었죠. 계약서를 확인한 태석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은이는 그 계약서를 낚아채듯 빼앗아 들고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비명 같은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뭐예요? 세상에. 어머님 미치셨어요? 어떻게 이런 데를 계약해요? 제가 새로 이사간 곳은 바로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집보다 더 넓은 평수, 한강이 정면으로 보이는 로열층이었죠. 매매가에 찍힌 영의 개수를 세어보던 나은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녀는 집을 판 돈의 절반 이상이 이미 이 아파트를 사는데 쓰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어떻게 저희랑 상의 한마디 없이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실 수 있어요? 이 돈이 어머님 혼자만의 돈이에요? 여기에는 저희의 미래가 걸려 있었다고요. 나은이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고 이성을 잃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빙긋 웃으며 말했죠. 그래, 나는 너희가 내 집을 족쇄라고 부르기에 그 족쇄를 팔아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려고 했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너희가 말하는 족쇄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너희 눈앞에서 똑똑히 보여주는 게 더 재밌을 것 같더구나. 그래서 이사 왔단다. 앞으로 이웃사촌으로 잘 지내보자꾸나. 제 말에 나은이는 할 말을 잃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때까지 상황 파악이 안 되던 태석이가 더듬거리며 물었어요. 엄마, 그럼 남은 돈은 어디에 있어? 저는 찻잔을 들어 향긋한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남은 돈? 그건 이제부터 내 남은 인생을 즐기는 데 써야지. 평생 자식들 위해 희생했으니 이제 나도 좀 즐겨봐야 하지 않겠니? 그 순간 나은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말도 안 돼. 어머님이 평소에 늘 말씀하셨잖아요. 이 집 다 너희 줄 거라고. 태석 씨한테 다 물려줄 거라고. 동네 사람들, 친척들 다 들었어요. 이거 명백한 구두 약속 위반이에요.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고요. 어디서 어설프게 주어들은 법률 용어를 쓰며 저를 협박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런 며느리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조용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언제 녹음이라도 해두었니? 증인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법정에서 증언이라도 해준대? 나은아, 나는 내가 똑똑한 아이인 줄 알았는데 아주 어리석구나. 사람의 마음이 떠나면 약속 같은 건 아무 소용이 없단다. 그리고 너는 이미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어. 법대로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보거라. 어디 변호사라도 한번 사보지 그러니. 나도 그럴 돈은 충분히 있단다. 제 기세에 눌린 나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거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저는 그런 두 사람을 뒤로하고 제 새 집의 열쇠를 챙겨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집으로 가봐야겠다. 너희도 얼른 돌아가거라. 남의 집에서 너무 오래 소란 피우면 예의가 아니지.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제 평생의 성체였던 그 집을, 그리고 제 인생의 족쇄였던 아들 내외를 그곳에 남겨둔 채 미련 없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집에서의 첫날 밤은 아주 평온했습니다. 40년을 살았던 낡은 집의 삐걱거림 대신 은은한 간접 조명과 고요한 정적만이 저를 감쌌죠.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은 마치 보석을 흩뿌려 놓은 듯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최고급 와인 한 병을 따서 혼자만의 이사를 축하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긴장과 분노가 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짜릿한 해방감과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날들에 대한 기대감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선아은, 박태석?
너희에게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 펼쳐지게 될 거다. 다음 날 아침 아니나 다를까 제 예상대로 심리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8시가 되자마자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에는 잔뜩 수척해진 얼굴의 며느리 나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비가 들려 있었죠. 어머님, 저 나은이에요. 아침은 드셨나 해서요.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황태 해장국 끓여왔어요. 밤새 고민한 결과가 고작 이것이라니 실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저를 찾아와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로 제 마음을 돌려보겠다는 얄팍한 속셈이었죠. 저는 인터폰에 대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필요 없다. 나 아침 안 먹는다. 그래도 어머님 속 쓰리실 텐데 문 좀 열어주세요. 얼굴 뵙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인터폰을 끊어버렸습니다. 나은이는 한참을 더 문 앞에서 서성이다. 이내 힘없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공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은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침에는 해장국, 점심에는 반찬, 저녁에는 과일을 들고 나타났죠.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문고리에 봉투를 걸어놓고 어머님 사랑해요 같은 가증스러운 쪽지까지 남겨두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것을 무기 삼아 저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압박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얄팍한 수에 놀아날 사람이 아니었죠. 저는 나은이의 공격을 역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선 저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가장 비싼 입주민 전용 피트니스와 스파의 연간 회원권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나은이가 찾아올 시간보다 먼저 집을 나서 운동을 하러 갔죠. 땀을 흠뻑 흘리며 러닝머신을 뛰고 뜨거운 사우나에서 몸을 풀고 나면 기분까지 상쾌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나은이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또다시 보온병을 들고 있었죠. 저의 활기찬 모습을 본 나은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세요? 아, 나은이구나. 나 운동 다녀오는 길이다. 아침마다 땀 흘리고 나니 몸이 아주 개운해. 운동이요? 그래. 여기 피트니스 시설이 아주 좋더구나. 너도 젊을 때 관리해야지. 나처럼 늙어서 고생하지 말고. 저는 나은이의 손에 들린 보온병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뭐니? 또 놔주려고 가져온 거니? 아이고, 나은아. 마음은 고맙다만 이제 이런 거 하지 마라. 나 아침은 여기 스파 라운지에서 샐러드랑 주스로 해결한단다. 아주 신선하고 맛있어. 제 말에 나은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공들여 만든 해장국이 제가 아침 식사로 먹는다는 샐러드보다 초라하게 느껴졌을 테니까요. 저는 한술 더 떠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음식 해오느라 힘들지? 그럴 필요 없다. 나 어제 가사관리 서비스도 신청했단다. 일주일에 3번씩 오셔서 청소부터 빨래, 식사 준비까지 다 해주시기로 했어. 아주 편하고 좋더구나. 너도 힘들게 일하는데 시험이 수발까지 들게 할 수는 없지. 이것은 나은이에게 보내는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너의 가식적인 수발 따위는 필요 없다. 나는 너 없이도, 아니, 너보다 훨씬 더 윤택하고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나은이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듯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며칠간 나은이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제 작전이 먹혀든 것이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야경을 감상하고 있는데 바로 옆동인 아들 내외의 집 발코니에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아들 태석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부부 싸움이라도 하나보다 하고 무시하려 했죠. 하지만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제 발코니로 나가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태석이는 누군가와 다급하게 통화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이번 주 안으로는 더 이상은 안 된다고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아들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떼먹으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든 마련하겠습니다. 이자라도 먼저 이자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마지막 날짜,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만약 그때까지 해결 못하면 집으로 찾아오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태석이는 발코니 난간에 기댄 채 한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며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 내외가 그토록 제 집을 팔라고 닥달했던 진짜 이유. 그것은 단순히 더 좋은 차, 더 좋은 가방을 사기 위한 탐욕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녀석에게 며느리도 모르는 거액의 빚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빚이 아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는 것이었죠. 저는 차갑게 식은 와인잔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래, 이제 게임의 두 번째 라운드를 시작할 때가 되었구나. 이번에는 내가 너희에게 먼저 찾아가 주마. 며느리 나은이의 착한 이웃 작전이 제 품격 있는 철벽에 막혀버리자 그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죠. 동정심을 유발하고 저를 파렴치 안으로 몰아가는 가장 고전적이고도 악랄한 방법. 바로 여론전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감지되었어요. 입주민 전용 피트니스에서 운동을 마치고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평소 안면이 있던 다른 입주민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전의 부러움과 존경이 담겼던 시선과는 다른 어딘가 모르게 저를 비난하고 동정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중 가장 말이 많기로 소문난 5층의 박 여사가 제게 다가와 보란듯이 혀를 차며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옥경 씨. 요즘 마음고생이 심하겠어. 얼굴이 반쪽이 됐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박 여사님. 저는 요즘 아주 잘 지냅니다. 아이고, 다 들었는데 뭘 그래. 아들 내외가 그렇게 싹싹하고 훌륭하던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내쫓다시피 할 수가 있어.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더니 딱 그 짝이네. 그래도 그렇지, 하나뿐인 아들인데. 그녀의 말에 저는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 나은이가 아파트 커뮤니티에 그리고 아마도 친척들에게 눈물 섞인 거짓말로 저를 자식을 내쫓고 돈만 밝히는 독한 늙은이로 둔갑시켜 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박 여사의 가식적인 위로에 옅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박 여사님, 남의 집안일에 대해 전부 아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자식을 내쫓은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뿐이지요. 제 단호한 대답에 박 여사는 멋쩍은 듯 자리를 떴지만 이미 아파트 단지 내에 소문은 쫙 퍼진 뒤였습니다. 며칠 뒤에는 시골에 사는 먼 친척에게서 전화까지 걸려왔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에도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었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태석이가 형님 하나뿐인 아들인데 집 팔아서 그 돈을 혼자 쓰신다면서요? 나은이 말 들어보니까 애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던데 너무 매정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전화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하게 말했죠. 제 사정에 대해 뭘 아신다고 그렇게 언성을 높이시는지요. 태석이와 나은이는 길거리에 나앉지 않았습니다. 멀쩡히 자기들 집에 잘 살고 있으니 그런 헛소문은 믿지 마시지요. 전화를 끊고 나니 분노보다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서나은이라는 아이의 연기력이 이 정도일 줄이야. 자신을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저를 희대의 악녀로 만드는데 아주 탁월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거짓의 거미줄을 어떻게 걷어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제가 일일이 해명하고 다니는 것은 모양새도 우습고 오히려 소문을 키우는 꼴이 될 수 있었죠. 그때 제게 구원과도 같은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바로 태석이의 고모, 제 손아래 시누이인 박서현이었습니다. 서연이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저와 친자매처럼 가깝게 지냈고 누구보다 현명하고 사리분별이 빠른 사람이었죠. 언니, 저 서연이에요. 몸은 좀 어떠세요? 시누이의 목소리는 다른 친척들과 달랐습니다. 저를 비난하거나 다그치지 않고 그저 제 안부를 물었죠. 괜찮아. 무슨 일 있니? 언니, 지금 집안이 언니 얘기로 시끄러워요. 나은이가 여기저기 전화해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에요. 언니가 집 팔아서 자기들을 내쫓았다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언니 입으로 직접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시누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나은이가 이 집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식탁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족쇄라고 말하며 친구와 웃고 떠들던 그날 밤의 통화 내용까지. 수화기 너머로 시누이가 깊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애 우리 집에 처음 인사 왔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요. 언니, 태석이가 버는 건 생각 안 하고 씀씀이만 커져서 제가 속으로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명품 가방에 비싼 옷에 태석이 월급으로 감당이 안 될 텐데 싶었죠. 언니가 힘들게 지은 그 집을 재산으로만 보고 있었던 게 분명해요. 시누이는 제 편이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저를 위로하며 나은이의 과거 행적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명절에 와서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시어머니를 부엌대기처럼 부리려 했던 일, 친척들 앞에서 태석이의 능력을 깎아내리며 자기 집안 자랑만 늘어놓았던 일 등. 시누이의 말을 들으니 저만 그렇게 느꼈던 게 아니라는 생각에 위안이 되면서도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언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언니가 얼마나 고생해서 그 집 지키고 살아왔는지 우리 식구들은 다 알아요. 제가 다른 식구들한테는 똑바로 얘기해 놓을게요. 나은이 그 가증스러운 애한테 휘둘리지 않도록요. 언니는 언니 인생 사세요. 이제라도 그렇게 하셔서 제가 다 속이 시원해요. 시누이와의 통화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의 모든 오해와 맞설 용기가 생기는 법이니까요. 며느리의 비열한 여론전은 그렇게 현명한 시누이의 참전으로 인해 어이없이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다른 곳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빚 문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듯 했어요. 며칠 뒤 저는 외출했다가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아들 태석이의 차 주변을 낯선 사내가 서성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값싼 양복에 어울리지 않는 금목걸이, 험악한 인상. 한눈에 봐도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죠. 그는 초조하게 담배를 태우며 계속해서 손목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최대한 멀리 대고 기둥 뒤에 숨어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죠.
잠시 후 태석이가 어두운 얼굴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사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담배를 바닥에 비벼 끄고 태석이에게 다가갔어요. 멀어서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살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내는 태석이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벽으로 밀쳤습니다. 태석이는 저항 한 번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 변명을 하는 듯 보였어요. 사내는 그런 태석이를 비웃으며 그의 뺨을 가볍게 툭툭 쳤습니다. 그 모욕적인 행동에 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태석이는 주머니에서 돈 봉투를 꺼내 사내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그 봉투를 받아들자마자 내용물을 확인하고는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고작 이걸 가져왔냐는 듯한 경멸의 제스처였죠. 사내는 태석이의 귓가에 대고 무언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태석이의 얼굴이 공포로 새하얗게 질리는 것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사내는 마지막으로 태석이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강하게 찌르고는 유유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태석이는 그 자리에 한참을 더 주저앉아 있다가 바닥에 떨어진 돈 봉투를 주워들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차에 기댔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은 어느새 아들의 신변에 대한 차가운 공포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 사내는 분명 사채업자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위협은 단순한 독촉을 넘어 물리적인 폭력으로 번지고 있었죠. 이대로 두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제 온몸을 덮쳤습니다. 며느리의 가증스러운 연극 따위는 이제 아무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벼랑 끝에 서서 추락하기 일보 직전인 아들의 위태로운 모습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보았던 광경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멱살을 잡힌 채 공포에 질려있던 아들의 얼굴, 경멸적으로 돈 봉투를 내던지던 사채업자의 모습. 저는 아들이 밉고 원망스러웠지만 동시에 그 아이의 어미였습니다. 자식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하지만 섣불리 나설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아는 척을 하면 아들은 자존심 때문에 모든 것을 숨기려 들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들이 스스로 제게 와서 모든 것을 고백하고 도움을 청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채업자가 말했던 마지막 날짜가 바로 다음 날이었던 모양이에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 현관 초인종이 다급하게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술에 잔뜩 취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들 태석이가 비틀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집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오더니 제 앞에 힘없이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한동안은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엄마 잘못했어요. 라는 말만 반복하며 흐느낄 뿐이었죠. 저는 그런 아들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동정심은 들지 않았어요. 그저 이 어리석은 자식이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지 그 전말이 궁금할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울어 감정이 조금 진정되었는지 아들은 엉망이 된 얼굴로 더듬더듬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참으로 한심하고 전형적이었습니다. 몇 달 전 대학 동창의 꼬임에 넘어가 소위 대박이라는 가상화폐에 전 재산을 쏟아부었다는 것이었어요. 아내는 물론 저에게도 비밀로 하고 퇴직금 중간 정산금과 여기저기서 끌어모은 돈을 전부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정말 확실한 정보라고 했어요. 한 달만 묻어두면 3배는 기본이라고. 그래서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나은이한테 큰 소리도 좀 치고 싶었고 엄마한테도 떳떳한 아들 노릇하고 싶어서. 하지만 세상에 그런 대박은 없었죠. 가상화폐의 가치는 하루아침에 폭락했고 아들의 돈은 공중으로 증발해버렸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손실을 만회하려는 조급함에 아들은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할 사채에까지 손을 댔던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딱 1,000만 원만 빌렸어요. 그걸로 만회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그걸 막으려고 다른 데서 또 빌리고 또 빌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빚이 억 단위가 되어 있었어요. 엄마.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처음에는 친절했지만 이자가 몇 번 연체되자 본색을 드러냈다고 해요. 회사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집까지 알고 있다는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하 주차장에서 보았던 그 모습은 그들의 협박 중 아주 일부에 불과했던 것이죠.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원금의 절반이라도 갚지 않으면 나은이랑 애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그래서 엄마한테 차마 말씀은 못 드리고 나은이를 부추겨서 집이라도 팔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정말 죽일 놈입니다. 엄마. 저는 아들의 한심한 고백을 들으며 분노보다도 깊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이 모든 소동의 원인이 고작 아들의 어리석은 욕심 때문이었다니. 저는 그런 아들을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태서?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도끼가 잔뜩 오른 얼굴에 며느리 나은이가 들이닥쳤습니다. 아마 전화를 받지 않는 남편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해서 찾아온 모양이었죠. 그녀는 무릎을 꿇고 있는 남편과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는 저를 번갈아 보더니 상황을 파악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신 설마 어머님한테 돈 얘기하려고 온 거야? 내 허락도 없이?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당신 멋대로. 나은이는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시어머니의 집을 팔아 생긴 돈을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 하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아들의 다음 한마디가 그 모든 환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여보 미안해. 사실 나 빚이 있어. 아주 많이. 빚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곧 저들이 쌓아 올린 거짓과 탐욕의 성이 무너져 내릴 순간이었습니다. 태석이는 아내의 추궁에 제게 했던 고백을 다시 한번 되풀이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 실패,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채,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사실까지. 나은이는 남편의 말을 듣는 내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모든 고백이 끝났을 때 나은이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를 부추겨서 어머님 집을 팔게 만들려고 했던 거야? 당신 빚 갚으려고? 나한테는 사업 자금이라고, 우리 미래를 위한 거라고 거짓말을 하고. 나은이의 웃음소리가 그치자 무서운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태석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미친 인간아,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 믿고 저 시어머니 비위 맞춰가면서 이 집 팔게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게 전부 당신 빚 때문이었다고. 나은이는 태석이의 뺨을 때리고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태석이는 그런 아내의 공격을 속수무책으로 막고만 있었죠. 그들의 완벽했던 공모관계는 그렇게 서로를 핥히고 물어뜯는 추악한 이전투구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최고급 아파트의 대리석 바닥 위에서 그들은 서로의 거짓말과 탐욕을 비난하며 뒹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두 사람이 지쳐서 더 이상 소리 지를 기력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을 때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울음과 거친 숨소리로 가득 찬 거실에 제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그만들 하지. 제 목소리에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움직임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그들에게 천천히 다가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언을 했습니다. 도와주마. 그 한마디에 두 사람의 눈이 희망으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희망을 곧바로 절망으로 바꿔놓았죠. 단 조건이 있다. 저는 그 조건이 무엇인지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완전히 무너져 내린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제안 아닌 제안을 했습니다. 내일 다시 와라. 너희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내게 맡길 각오. 내가 기라면 기고 짖으라면 짖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가서 둘이 밤새 상의해봐. 너희의 구차한 자존심 따위가 너희 목숨값보다 더 중요한지, 그럴 가치가 있는지.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 두 사람이 한참을 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게임의 주도권은 이제 완벽하게 제게로 넘어왔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느긋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어제 미리 연락해둔 변호사가 앉아 있었죠. 최미래 소장이 소개해준 기업 분쟁 전문의 베테랑 변호사였습니다. 잠시 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눈빛을 교환한 뒤 문을 열어주었죠. 문 앞에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퀭한 얼굴의 아들 내외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나 도끼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직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깊은 절망과 체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들어오너라. 두 사람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제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 저와 함께 앉아있는 변호사를 보고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말없이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제의 그 요란했던 부부싸움이 무색하게 두 사람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죠.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아들 태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옆에 앉은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변호사는 준비해온 서류 가방을 열어 두툼한 계약서 두 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냉철한 목소리로 계약서의 제목을 읽었습니다. 박태석, 서나은 씨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생활관리 및 채무 변제 대리 계약서입니다. 아들 내외는 그 생소한 이름의 계약서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계약서의 조항들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제1조. 본 계약은 채무자 박태석 씨의 사채 빚 전액을 채권자 김옥경 씨가 대리 변제하는 조건으로 체결한다. 제2조. 대리 변제의 조건으로 박태석 씨와 그의 배우자 서나은 씨는 향후 2년간 모든 경제적 권리를 채권자 김옥경 씨에게 위임한다. 제3조. 세부 조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박태석, 서나은 씨 명의의 모든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는 계약 즉시 해지한다. 둘째, 두 사람의 모든 급여는 김옥경 씨 명의의 지정 계좌로 자동 이체된다. 셋째,
김옥경 씨는 두 사람에게 매주 월요일 정해진 생활비만을 지급하며 두 사람은 그 금액 안에서만 생활해야 한다. 넷째, 두 사람은 모든 지출 내역을 증빙 서류와 함께 매주 일요일 저녁까지 김옥경 씨에게 보고해야 한다. 변호사가 조항들을 읽어 내려갈수록 아들 내외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것은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의 노예 문서였죠. 그들의 경제적 자유를 완벽하게 박탈하고 저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입니다. 만약 두 사람 중 한 명이라도 본 계약의 조항을 위반할 시 김옥경 씨는 즉시 채무 변제 대리를 중단하며 박태석 씨에게 변제한 원금 전액의 법정 최고 이율을 적용하여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모든 조항을 다 읽은 변호사는 계약서를 그들 앞으로 밀었습니다. 동의하시면 여기에 서명 날인하시면 됩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당장 오늘이 지나면 사채업자들이 집으로 들이닥칠 테니까요. 잠시 동안의 침묵 끝에 태석이가 떨리는 손으로 먼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제 앞에 놓인 인주에 엄지를 찍어 날인했습니다. 며느리 나은이도 눈물을 삼키며 남편의 뒤를 따라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남은 2년의 인생은 완벽하게 제 소유가 되었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직후 저는 곧바로 그들의 재교육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그들의 쓸데없는 자존심을 완벽하게 짓밟아 버리는 것이었죠. 저는 나은이에게 휴대폰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너에게 거짓 소문을 들었던 모든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라. 그리고 너의 입으로 직접 거짓말을 했다고 사과하거라. 나은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싫으냐? 그럼 계약은 지금 바로 파기다. 변호사님, 바로 이행 청구 소송 준비해 주시죠. 제 말에 옆에 있던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여는 신용을 하자 나은이는 기겁하며 휴대폰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번호, 바로 신우이인 서연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고모님, 저 나은이에요. 나은이는 스피커폰으로 설정된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신우이의 차가운 목소리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옆에 앉아 그녀가 똑바로 사과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고모님,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어머님은 저희를 내쫓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나은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겨우 사과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자신이 거짓말을 퍼뜨렸던 모든 친척들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나은이의 사과 투어가 끝난 뒤 저는 태석이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너는 지금 당장 그 차 팔아라. 네? 차는 왜요, 어머니? 제가 회사 출퇴근하려면. 잔말 말고 따라와. 저는 변호사를 먼저 보내고 아들을 끌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비싼 외제차에 직접 올라타 시내의 중고차 매매 단지로 향했죠. 아들은 운전하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팔려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저는 중고차 매매상과 직접 가격을 흥정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좋은 가격을 받아낸 뒤 아들이 보는 앞에서 계약서에 사인을 했죠. 아들은 딜러에게 자동차 키를 건네주며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차값으로 받은 현금 뭉치는 당연히 제 핸드백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화려했던 외식과 주말 쇼핑은 사라졌습니다. 며느리 나은이는 매주 월요일 제가 입금해주는 빠듯한 생활비에 맞춰 난생 처음으로 마트 전단지를 보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쩔쩔매며 예산을 초과하기 일쑤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제법 솜씨 좋게 장을 보고 그 재료들로 저녁 식탁을 차려내기 시작했죠. 아들 태석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싼 양복과 명품 시계는 모두 처분해야 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10,000원 지하철에 몸을 싣고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더 이상 사채업자의 협박 전화에 시달리지 않게 되자 그는 오히려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퇴근 후에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아내가 차려준 저녁을 먹고 묵묵히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주 일요일 저녁 그들에게서 꼬박꼬박 지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영수증 하나하나를 대조하며 그들이 계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감시했죠. 그들의 삶은 비참하고 구차해졌지만 동시에 기묘한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과 탐욕, 허영으로 가득 찬 혼돈은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들의 보고서를 검토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길고 혹독한 재교육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뗀 것뿐이었으니까요. 아들 내외의 목에 특별생활관리 계약이라는 족쇄를 채운 지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제가 설계한 궤도 안에서 톱니바퀴처럼 단조롭게 굴러가고 있었죠. 나은이는 매일 아침 제가 정해준 예산 안에서 장을 보고 저녁 식탁을 차리고 남는 시간에는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태석이 역시 칼같이 출퇴근하며 월급이 고스란히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어요. 그들의 눈에서는 예전에 번뜩이던 탐욕과 허영의 빛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체념한 자의 무기력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저는 매주 그들이 제출하는 지출 보고서를 검토하며 그들의 삶을 감시했습니다. 그 모습에 통쾌함을 느끼기보다는 어딘가 모르게 답답하고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과연 내가 원했던 복수일까? 그저 두 사람을 내 통제하에 둔 살아있는 마네킹으로 만드는 것이 내 목표였을까? 승리의 감각은 희미해지고 공허함만이 제 시간을 채워나갔습니다. 수백억 자산가의 삶이라는 것도 별게 아니었습니다.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넓은 집에서 사는 것. 그 모든 것이 며칠 만에 익숙해지고 나니 남는 것은 지독한 권태뿐이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던 어느 날 오후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을 꺼내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죠. 갈비를 볶고 나물을 무치고 찌개를 끓였습니다. 몇 시간 동안 음식에만 몰두하고 나니 복잡했던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해왔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요. 제 손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녹아든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손맛이라는 자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귀한 자산을 그저 며느리가 제출하는 영수증 쪼가리나 들여다보며 썩히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하고 터지는 듯 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통제하고 감시하는데 허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 솟구쳤습니다.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진짜배기 내 사업을 말입니다.
저는 곧바로 최미래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소장님, 저 김옥경입니다. 저에게 새로운 임무를 하나 맡아주셔야겠습니다. 네, 사모님. 말씀만 하십시오. 강남이나 서초 일대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상가 점포를 하나 알아봐 주십시오. 임대가 아니라 아예 통째로 살 수 있는 매물이면 더 좋습니다. 최 소장은 잠시 놀라는 듯 했지만 이내 제 의도를 파악하고는 유능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고 저와 최 소장은 본격적인 사냥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며칠에 걸쳐 강남 일대의 수많은 상가 매물을 보러 다녔습니다. 첫 번째 매물은 강남역 근처의 번듯한 신축 건물 1층이었습니다. 통유리로 되어 있어 겉보기에는 아주 훌륭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는 안 되겠어요. 유동인구는 많지만 전부 젊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곳이야. 내가 하려는 사업과는 맞지 않아. 두 번째 매물은 대치동 학원가의 작은 가게였습니다. 최 소장, 여기는 학생들이 많아서 분식집이나 할 자리지. 내가 하려는 프리미엄 반찬 가게가 들어설 자리는 아니에요. 저는 까다롭게 매물을 검토했습니다. 최 소장은 그런 저를 보며 혀를 내둘렀죠. 사모님, 꼭 부동산 전문가 같으세요. 상권을 분석하는 눈이 보통이 아니십니다.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고 식당이란 짬이 어디 가겠어요. 그렇게 며칠을 더 돌아다닌 끝에 우리는 마침내 완벽한 장소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압구정의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한 지역의 대로변에 위치한 낡고 허름한 2층짜리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건물은 낡았지만 그 위치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도 같았죠. 바로 여기다. 저는 그 건물을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최 소장도 제 의견에 동의했죠. 사모님, 안목이 대단하십니다. 이 건물, 겉은 허름해도 땅값이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이 동네 부유층 주부들이 장을 보러 나오는 길목이거든요. 문제는 건물 주인이었죠. 그는 수십 년간 그곳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해온 고집불통 노인이었습니다. 최 소장이 조심스럽게 매매 의사를 타진했지만 그는 팔 생각이 없다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같이 그 슈퍼마켓을 찾아갔습니다. 물건을 사는 척하며 노인의 말벗이 되어주고 그의 가게 일을 도와주기도 했죠.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노인은 제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제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장님, 저는 이 건물을 사서 투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 남은 인생을 걸고 제 이름을 건 가게를 열고 싶습니다. 평생을 바쳐 자식을 키워낸 어머니의 손맛으로 이 동네 사람들에게 진짜 집밥을 대접하고 싶어요. 제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노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마침내 제게 건물을 넘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시세보다 훨씬 더 두둑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그 건물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건물주가 된 것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도전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가게의 이름을 옥경인의 찬이라고 지었습니다. 정직하게 제 이름을 걸고 최고의 재료로 만든 프리미엄 반찬 가게. 그것이 제 사업의 컨셉이었죠. 저는 새 아파트의 넓은 식탁에 커다란 전지를 펼쳐놓고 가게의 메뉴와 인테리어, 사업 계획을 밤새워 구상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온몸에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통제하는 데 쓰였던 에너지가 이제는 무언가를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인테리어 업자를 만나
가게의 설계에 대한 제 의견을 피력하고 최고의 주방 설비를 드리기 위해 발품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옥경인의 찬이라는 간판이 걸린 세상에서 가장 깔끔하고 세련된 반찬 가게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게 오픈을 며칠 앞두고 저는 아들 내외를 제 집으로 불렀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주간 보고 시간이지만 그날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죠. 그들은 여전히 풀 죽은 얼굴로 빼곡하게 영수증을 붙인 지출 보고서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는 대충 훑어보고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내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건 알고 있겠지. 두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가 곧 문을 연다. 그런데 일할 사람이 좀 부족하구나.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두 사람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저 저의 다음 말을 기다릴 뿐이었죠. 저는 마음속으로 그동안 두 사람을 지켜봐 왔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나은이는 비록 마지못해 시작했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가 제출하는 가계부에는 가끔 자신만의 특별한 요리법 같은 것들이 메모되어 있기도 했죠. 태석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허영심을 버리고 회사 일에만 집중하자 최근에는 실적이 좋아져 부서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소식도 신우이를 통해 전해 들었죠. 그들에게는 아주 작은 먼지 같은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물론 그 가능성을 싹 틔울지 아니면 짓밟아 버릴지는 전적으로 제 손에 달려 있었지만요. 저는 나은이를 향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 나은이는 요리 솜씨가 제법 있는 것 같으니 내 가게 주방 보조로 써주마. 나은이의 눈이 순간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제 말에 그 눈은 다시 절망으로 흐려졌죠. 물론 처음부터 편한 일을 할 생각은 마라. 설거지, 재료 손질, 청소, 주방의 가장 허드렛 일부터 시작이다.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아니, 그들보다 더 열심히 일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받아주마. 그리고 저는 고개를 돌려 태석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너 태석이는 주말에 놀면 뭐하냐? 너의 그 비싼 차는 팔아버렸지만 오토바이 면허는 있겠지. 우리 가게 배달 일이나 해라. 주문이 많을 테니 꽤 바쁠 거다. 제 제안은 제안의 형태를 띤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두 사람에게 던지는 마지막 시험이기도 했죠. 이 굴욕적인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아주 작은 기회라도 주어볼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거절한다면 가차없이 내칠 생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운명이 걸린 제안 앞에서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저는 그들의 대답을 기다리며 차갑게 식은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제가 던진 제안에 아들 내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 굴욕감, 그리고 아주 약간의 희망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죠.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미 자신들의 노동력이 흥정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제가 그들에게서 경제적 자유를 빼앗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들의 남은 시간과 육체마저 제 사업의 부속품으로 쓰겠다고 선언한 셈이니까요. 저는 그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저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을 치열한 싸움을 상상했습니다. 구차한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이 굴욕적인 기회라도 붙잡을 것인가. 어쩌면 이것이 제가 파놓은 또 다른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다음 날 저녁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나란히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죠. 어머니, 아니 사장님. 저희 일하게 해주세요. 나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지난 1년간 찾아볼 수 없었던 단단한 결심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태석이도 아내의 옆에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답에 만족하며 짧게 말했습니다. 좋다. 내일부터 당장 출근하도록 해라. 지각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그렇게 옥경이네 찬에서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대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엄격하게 대했죠. 저는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두 사람을 하대하듯 대하며 사장과 직원이라는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나은이는 제 말대로 가게의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개수대 앞에 서서 산더미처럼 쌓인 양파와 감자를 까야 했습니다. 그녀의 옆에서는 저보다 나이가 어린 주방 참모들이 능숙하게 칼질을 하며 그녀를 흘깃거렸죠. 그들의 시선 속에는 저 사람이 사장님 며느리라며? 그런데 왜 저기서 저러고 있대? 하는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때는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던 그녀의 희고 고운 손은 이제 흙 묻은 감자를 씻고 매운 양파즙에 눈물을 흘리며 붉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CCTV가 설치된 제 사무실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나은이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어요. 그저 기계처럼 주어진 일을 해낼 뿐이었습니다. 태석이의 첫 주말 배달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중고 배달용 오토바이 한 대를 사주며 말했습니다. 기름값은 너의 용돈에서 알아서 해결해라. 배달 하나라도 늦거나 잘못된 곳으로 가면 그날 일당은 없는 줄 알아라. 태석이는 헬멧을 쓰고 옥경이네 찬이라는 로고가 박힌 조끼를 입고 배달에 나섰습니다. 하필이면 첫 배달지가 그의 대학 동창이 사는 압구정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친구는 배달 조끼를 입은 태석이를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태석아,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 그 좋은 회사 다닌다며? 이게 무슨 꼴이야? 그냥 아르바이트 주말에 용돈이라도 벌려고. 태석이는 친구에게 제대로 된 설명도 하지 못하고 음식이 담긴 봉투만 건네준 채 도망치듯 빠져나왔다고 해요. 그날 저녁 태석이는 평소보다 더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굴욕감은 온전히 그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으니까요.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온몸으로 뼛속까지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약이었을까요? 아니면 벼랑 끝에 선 절박함 때문이었을까요? 두 사람은 생각보다 빠르게 새로운 역할에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은이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주방 일에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칼질은 날이 갈수록 정교해졌고 재료를 손질하는 속도도 다른 직원들을 따라잡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에게는 타고난 미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만든 레시피를 단 한 번에 완벽하게 재현해냈고 때로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더 나은 맛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어느 날 주방장이 새로운 나물 무침의 간이 잘 맞지 않아 끙끙대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에서 묵묵히 설거지를 하던 나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실장님, 거기에 설탕 대신 매실액을 조금 더 넣고 마지막에 들기름을 살짝만 둘러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소금 간을 하기 전에 멸치 액젓을 아주 조금만 넣어서 감칠맛을 더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장은 코웃음 치며 그녀를 무시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자 속는 셈 치고 그녀의 말대로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밋밋했던 나물 맛이 훨씬 더 깊고 풍부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주방장은 나은이를 더 이상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할 때면 슬쩍 그녀의 의견을 묻기도 했죠.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제 사무실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나은이는 이제 더 이상 사장 아들의 아내가 아니라 주방의 실력자로서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태석이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굴욕감에 고개를 들지 못하던 그는 점차 배달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는 예전 회사에서 익혔던 기획력을 엉뚱한 곳에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주문이 들어오면 그는 지도를 펼쳐놓고 가장 효율적인 배달 동선을 짜냈습니다. 덕분에 배달 시간은 단축되었고 음식은 따뜻한 상태로 고객에게 전달될 수 있었죠. 한 번은 VIP 고객의 대량 주문이 들어왔는데 하필 폭우가 쏟아져 다른 배달원들이 모두 배달을 꺼려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태석이가 자원해서 나섰습니다. 그는 비를 흠뻑 맞으면서도 약속된 시간 안에 모든 음식을 완벽하게 배달해냈죠. 고객은 그의 성실함에 크게 감동하여 본사로 직접 전화를 걸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가게 매니저는 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며 태석이를 다시 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작은 신뢰들을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가게가 문을 연 지 3달이 지났을 때 우리는 첫 분기 정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게는 제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두었고 저는 모든 직원들에게 약속했던 것보다 더 두둑한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죠. 저는 직원들을 모두 모아놓고 그들의 노고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보너스 봉투를 건넸습니다. 김영애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미자 참모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 내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직원들과 똑같은 아무런 감정도 싣지 않은 목소리로 그들을 불렀습니다. 주방보조 서나은 씨, 배송팀 박태석 씨, 앞으로도 수고해 주길 바랍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 하얀 봉투를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봉투를 받아들었죠. 그 안에는 다른 직원들과 똑같은 액수의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용돈이나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사장 김옥경이 직원 서나은과 박태석의 노동에 대해 지불하는 정당한 대가였죠. 두 사람은 봉투를 열어보고는 한동안 그 안의 빳빳한 지폐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죠. 그들의 눈빛 속에서 저는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의 파동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굴욕감도 체념도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땀으로 돈을 번다는 것의 의미를 어렴풋이나마 깨닫고 있었던 것이겠죠.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유수와 같다는 말을 실감하는 인연이었습니다. 옥경인의 차는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압구정 1호점의 성공을 발판으로 저는 입점 제의가 들어온 백화점 식품관과 강남의 다른 부촌에 2호점과 3호점을 연달아 열며 사업을 확장했죠. 저는 더 이상 낡은 단독주택에 홀로 사는 과부가 아니라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린 어엿한 식품회사의 대표 김옥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 앞에는 늘 성공한 여성사업가, 요식업계의 큰손 같은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붙었죠. 아들 내외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며느리 나은이는 이제 더 이상 주방에 허드렛 일을 하는 보조가 아니었어요.
그녀의 뛰어난 미각과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능력은 가게의 핵심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개발한 42표 특제 장조림과 궁중 떡갈비는 우리 가게의 시그니처 메뉴가 되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를 끌었죠. 저는 그녀를 본점의 주방 총괄 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권한을 완벽하게 수행해냈고, 이제는 다른 주방장들도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나 아내가 아닌 선하은 실장이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태석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주말 배달 아르바이트를 넘어 우리 회사의 물류 및 배송 시스템 전체를 관리하는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듯 정말 성실하게 일했죠. 그의 노력 덕분에 우리 가게의 배송 시스템은 그 어떤 대기업보다도 정확하고 신속하다는 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이나 아내의 등살에 기대 사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게 채워졌던 특별생활관리 계약의 2년이 끝나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주말 저녁 두 사람을 제 집으로 불렀습니다. 2년 전 그들이 무릎을 꿇고 노예 문서를 받아들었던 바로 그곳이었죠. 하지만 오늘의 분위기는 그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절망에 빠진 죄인이 아니었어요. 피곤에 절어 있긴 했지만 그들의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고 눈빛에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는 2년 전에 그 계약서를 꺼내 그들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오늘부로 이 계약은 끝났다. 제 말에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찢어진 계약서 조각들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2년간의 굴욕적인 재교육이 끝났다는 사실이 아직 실감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동안 너희 월급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모든 돈은 내가 따로 관리하고 있었다. 너희가 팔았던 차값과 그동안의 이자까지 합치니 꽤 큰 돈이 모였더구나. 이 돈은 이제 너희에게 돌려주마. 저는 그들에게 통장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그들이 지난 2년간 벌어들인 돈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죠. 나은이는 그 통장을 받아들고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2년 전 흘렸던 분노와 굴욕의 눈물과는 다른 아주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너희는 자유다. 내일부터는 가게에 나오지 않아도 좋다. 이 돈으로 너희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다시 예전처럼 허영에 빠져 살든 아니면 이 돈을 발판 삼아 새로운 시작을 하든 그건 이제 너희의 선택이다. 저는 일부러 그들을 시험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지난 2년간의 시간을 통해 얼마나 변했는지 그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죠. 태석이가 먼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아니, 대표님. 저희는 계속 가게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나은이도 눈물을 닦으며 남편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저희는 이제야 저희가 진짜로 해야 할 일을 찾았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저희는 이 일이 정말 좋습니다. 제발 저희를 내치지 말아주세요. 두 사람의 진심 어린 대답에 저는 마음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제 마지막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한 겁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미리 준비해 두었던 진짜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약서에 사인하거라. 두 사람은 의아한 표정으로 제가 내민 새로운 계약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동업 계약서였습니다. 나는 옥경인의 찬을 주식회사로 전환할 생각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우리 회사의 지분 각각 10%씩을 주겠다. 두 사람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다. 너희는 앞으로 10년간 너희의 월급과 배당금에서 이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갚아나가야 한다. 일종의 장기 무이자 대출인 셈이지.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내 직원이 아니라 이 회사의 주인이자 나의 동업자가 되는 거다. 어떠냐? 할 수 있겠느냐?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며 서로의 얼굴과 제 얼굴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죠. 마침내 태석이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썼습니다. 나은이도 남편의 뒤를 따라 눈물로 번진 서명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어머니와 아들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늦은 밤 혼자 옥경인에 찬 1호점을 찾아갔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텅 빈 가게 안은 고요했죠. 저는 환하게 불을 켜고 반짝반짝 빛나는 주방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제 손으로 일군 제국의 심장이었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족쇄라고 불렀던 그 집은 사실 저에게도 족쇄였을지 모릅니다. 남편과의 추억, 과거의 영광이라는 이름의 족쇄. 저는 그 족쇄에 갇혀 남은 인생을 그저 현상 유지하며 살아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그 잔인한 한마디가 저를 묶고 있던 모든 것을 끊어내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게 만든 것이죠. 제가 아들 내외에게 물려준 진짜 유산은 낡은 집이나 거액의 현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두 발로 땅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 땀의 가치, 그리고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지는 법이었죠. 저는 그들에게서 탐욕과 허영이라는 족쇄를 풀어주었고 그 과정에서 저 역시 과거라는 족쇄에서 완벽하게 해방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과부나 아들에게 기대어 사는 늙은 어머니가 아닙니다. 저는 주식회사 옥경인의 찬의 대표이사 김옥경입니다. 제 손으로 제2의 인생을 창조하고 제 힘으로 제국을 건설한 여왕이죠. 저는 제 가게의 통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환하고 자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